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김찬용 도슨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 네, 제가 자꾸 잠깐 사라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3주 동안 서유럽 출장 다녀오셨는데 네네. 어디 가셨던 거예요? 이번에는 독일 중심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네. 디자인 혹시 좋아하시면은 바우하우스라고 현대 건축과 디자인의 어찌 보면 변화의 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예술 집단이 있는데 네. 거기가 데사우라는 곳에 개관한 지 올해가 딱 100주년 되는 해여가지고 네. 그곳 중심으로 독일을 둘러보고 프라하에 잠깐 들렀다가 네. 40도가 넘는 모습을 보고 예. 못 버티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연일 뉴스를 보면 유럽이 너무 폭염에 시달리던데 네. 실제로 엄청나죠? 더위가. 네, 뜨겁기도 뜨겁고요. 그쪽은 확실히 또 건축물들도 너무 오래된 건축물들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냉방이 국내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네. 열악하다 보니까 네. 많이들 현지인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야유신 것 같아요. 더위에 네, 저도 그 시달려가지고. 더위에 잘 익어서 온 것 같긴 해서요. 그래도 국내 들어오니 점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유럽에 돌아보고 오신 그 갤러리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잠시 아껴두고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그 전시 소개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사실 국내에 좋은 전시가 워낙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건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전시가 있어서 네. 두 개를 좀 묶어왔고요. 하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10월 25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라는 네. 전시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8월 23일까지 평창동에 3월에 새로 개관한 공간 중에 김창열 화가의 집이라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개 공간 같은 시기에 활동하셨던 근대 회화의 거장들, 한국의 거장들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같이 왔다 갔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영국 작가는 올해가 탄생 110주년? 맞습니다. 네. 1916년생이셔서.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념해서 열리는 전시여서 뭐 기사 뜨는 걸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이게 유영국 문화재단에서 작품을 거의 다 최대한 모든 시기의 작품들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의 170여 점 이상의 이제 작품과 기록물과 사진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서 네. 유영국이나 혹은 한국의 추상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추천드려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불만족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가님 한 분 한 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이야기하고 있었던 김에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영국 작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국내에서는 산의 화가해서 좀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인데 처음부터 산을 그리시거나 한 예술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원래 이게 경북 울진 출신으로 소개되시는데 집이 되게 잘 사셨었다. 네. 하더라고요. 증조부 때부터 상업으로 되게 크게 성공한 집안이셨어가지고 울진에서도 울진 보통 공립 그 학교를 다니시다가 공부 더 시키려고 상경시켜서 제2경성 그 고등보통학교 다니시다가 일본 유학까지 가시게 됐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미술의 꿈이 되게 커지셔가지고 흥미로웠던 건 원래 그 당시 도쿄미술대학이라는 그 굳이 얘기하자면 서울대, 미대 이런 것처럼 졸업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학위를 가질 수 있는 곳에 진학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데 네. 막상 그곳이 너무 좀 보수적이고 클래식하게 가르친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시게 돼서 이게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좀 더 진보적인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에 등록하게 되고요. 네. 여기가 우리 이름이 익숙한 분은 이중섭 화백도 여기를 나온 거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당시로서는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서양의 가장 실험적인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초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제일 처음 추상미술을 그리기 시작했었던 화가 중 한 명이 유영국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사연이 안타까운 건 그
전쟁 시대였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확전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이제 일본에서도 그 문화학원에도 군국주의적인 그림을 예술가들이 그려라, 학생들도 그려라 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네. 학교가 그걸 거부하는 과정에서 결국 폐교당해 버리게 되고요. 아, 그래서 국내 돌아오신 이후에는 김기순 여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사실 10여 년 가까이는 절필하고 어업도 하시고 양조장도 하시면서 망양소주라는 소주 사업도 하셨는데 어머머. 다 잘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업 능력도 정말 뛰어났었는데 결국엔 그림을 너무 좋아하셨다 보니 사내 화가로서 완성이 돼서 귀결된 예술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 10년 동안 절필을 하는 기간 동안 물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만 되게 좀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림을 못 실제로 그리니까. 예. 그 아이러니한 게 저 같은 성격이면은 예. 돈이 잘 벌렸다면은 예. 그래도 인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기록 남기신 이야기 전해지는 거 보면 그렇게나 사업적으로 잘 성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못 그리는 현실을 되게 좀 아쉬워하고 슬퍼하셨었다라고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1960년대 그 주류법 개정되면서 지자별로 그 양조장을 하나만 유지해라 하고 정부에서 이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그 망양소주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때 오히려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이제 나오셔서 차라리 잘 됐다. 예술에 집중하자 하고 말년에는 온전히 이제 화가로서 그림만 계속 그리셨던 그렇군요.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시기를 따져보자면 결혼 이후에 10년간이나 이제 전혀 그림과 상관없는 사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 사실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게 나이로 따져보면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유형국 화가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네, 그 결혼하신 이후에 실제로 결혼하고 2년이나 지나서야 김기순 여사님이 막 전시용도 아니고 본인이 처음 다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할 정도로 책임감이 진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결혼하고 이제 자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전업 화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워낙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 우리 이름 좀 더 익숙한 김한기 화백하고 3살 차이 나시거든요. 네. 김한기 화백이 3살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재능을 그렇게 썩히긴 아깝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쪽으로 부르셔서 교수 활동도 하시고 신사실파라는 이제 진보 예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시기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작품이 판매되고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건 그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그래요? 60대가 되어서 이제 처음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그림은 계속 꾸준히 그리셨음에도 네. 그리고 뭐 전시는 40대가 넘어 44살 때 아마 첫 전시하셨을 거거든요. 오, 개인전을. 네. 그래서 일반적인 예술가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리고 있었음에도 세상의 주목을 받거나 예술가로서 이제 작품으로 생존하기 시작한 건 꽤나 되게 늦은 나이에 성공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의외긴 하네요. 네. 그 지금 뭐 엄청나게 이 유형국 화가에 대한 인기가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작품을 사랑하고 있고 최근에 그 전시 개막 이후에 제가 보니까 보름 만에 한 4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 와닿지 않아서 보니까 하루 평균에 한 거의 3,000명 네.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엄청난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은 정말 유명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은 일본 유학은 거의 좀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득이한 선택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좀 새로운 미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그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전위 예술, 실험 예술을 좀 만나는 건 거의 모두였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다수는 이걸 좀 더 제대로 경험하고 거기서 성공해보자 하고 미국이나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또 전시하고 인정받고 한 국내에서도 또 더 인정해주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요. 그렇죠. 유영국이란 예술가가 제가 책임감이 정말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본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가정을 꾸리시게 되자
많은 예술가들은 그럼에도 이제 유학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가족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굳이 지금 가족과 국내에서 자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전업 화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겠지만 해외에 나간다고 한들 그게 뭐 큰 당장 자신의 삶에 그게 더 좋은 선택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네. 결국에는 국내에만 남아서 계속 홀로 거의 독학하듯이 남은 시간은 자기만의 것을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 특히 과거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외에서 또 주목받았다면 국내에서 더 막 이슈가 그렇죠. 되고 네. 약간 전시 기회도 많이 얻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훨씬 늦게 알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국내가 워낙 또 우리나라는 복원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니까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미술품 수집은 거의 좀 사치나 정부에서 극소수 유물들 수집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75년 무렵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가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영국 작가님 작품 제일 처음 사주셨던 분 중 한 명이 그 이병철 회장님으로 네. 알려져 있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수집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 말씀 하셨잖아요. 책임감. 네. 이 유영국 화가를 떠올릴 때 책임감과 성실함 뭐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단어는 사실 이 화가가 어떻게 이제 그 삶의 태도나 예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용어일 것 같긴 한데 그 유족들의 인터뷰 중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아, 유영국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자녀분이 아버지 유영국 작가는 정말 성실하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도자처럼 그림을 그렸고 술 마신 후엔 그림을 안 그린다는 게 원칙이었고 형광등이 없었을 때라서 밤에는 그림을 안 그렸다. 밤에 보는 색이랑 낮에 보는 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고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정갈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화가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네. 그것도 말씀하신 유족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 예. 하루 평균 그 전업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8시간은 무조건 시간을 지켜서 하루 종일 그렸다고 하고요. 네. 전시가 잡혔을 땐 하루 10시간씩 그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약간 고독하게 예술에 집중하시는 분이셔서 요즘 약간 MBTI 느낌으로 따지면 I 성향이 세셨던 것 같아서 네. 네. 친구분들도 극소수고 혹시라도 그 친구분들을 만나셔서 좀 여가를 즐기고 오시거나 뭐 술을 한잔 하고 오시거나 해가지고 그날 그림을 못 그렸을 때는 그만큼의 시간을 다시 채워야 된다고 네. 다음날 약간 보충 학습하듯이 어머. 추가로 또 그 시간 맞춰서 그림 그리시고 네. 그럴 정도로 거의 수행자처럼 그림을 그렸던 게 유영국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과 그 주로 주목했던 산이라는 그 주제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제목이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어떤 작품들 전시되죠? 이게 그 후기작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 오히려 흥미로웠던 건 일본 유학 시절에 제작한 완전 초기작하고 말씀드린 약간 생업을 위해서 잠시 절필했었던 시기에는 또 카메라를 구하셔가지고 우리 또 요즘도 많이 가는 불국사나 이런 곳에 가서 어찌 보면 사진 작가처럼 자신만의 구도로 찍은 사진 작품에 해당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 김환기라고 우리 말씀드린 익숙한 김환기 화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학 시절에는 반추상 혹은 구상적인 걸 그리다가 오히려 말년에 가서 그 전면점화라고 점 천천히 땡땡땡땡 네. 박히는 완전 추상으로 가셨는데 반대로 유영국이라는 예술가는 되게 진보랑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일본 유학하던 완전 초기에는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완전 추상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처음부터. 네, 그게 사실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전시 가시면 앞쪽 방에 그게 릴리프 오브제 혹은 이제 작품 R3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그게 나무 토막 같은 거를 위에 이렇게 그냥 도형들 이렇게 맞춰놓은 것처럼 붙여놔서 네. 어떤 형상인지 그냥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튀어나온 부조의 추상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유영국만의 예술이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일본에 유학하시면서 그걸 배우기 20여 년 전에 서유럽권에선 아까 아방가르드라고 말씀드렸던 전위 예술이란 이름으로 우리 이름 스쳐 지나가듯 들어본 사람으로는 뭐 칸딘스키, 몬드리안 네. 혹은 좀 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 독일의 뭐 쿠르트 슈비터스 이런 예술가들을 통해서 신미술들이 일본에 넘어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영향으로 한 작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후기에 오면서는 자기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울진에 완전히 자리 잡으시고 울진도 이제 자연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산과 또 바다 볼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이 너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얻은 용감을 최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익숙한 듯 볼 수 있으면서도 뭔가 약간 그 색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추상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네. 평가받는 예술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 뒤에 이제 후기에 나오는 작품들이 제목이 아예 산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작품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1968년에 제작한 작품이란 제목의 작품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BTS의 RM님이 또 좋아해서 네. 수집하시면서 어허. RM 작품 하면서 그 아트샵 갔더니 RM 굿즈 해가지고 완판 막 이렇게 붙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요즘에는 워낙 K컬처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또 홍보되면서 실제로 갔을 때 외국 관광객분들도 와서 보시는 감상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네. 네, 그렇게 좀 산이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가장 국내에서 상징적인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영국 화가의 초기작부터 또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진 작품에 이어서 지금 산 시리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후기에는 그 이제 울진에 정착하면서 아무래도 자연의 풍광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산을 그렸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산에 집중하셨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거의 산의 화가로 불리니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전에 또 이제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산만 그리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본인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서 피카소 같은 천재는 황소를 그려도 그걸 해석할 줄 알고 산도 해석할 줄 알고 여성도 해석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자기 눈앞에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동시에 영감을 주는 산 하나만 하기에도 자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고 싶다 네. 하셔서 평생 산만 그리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을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혹은 일상적으로 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망각했었던 저 자연의 풍광이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전하는구나. 특히나 저걸 이런 물감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 계절감이 됐든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이 됐든 고독이 됐든 환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구나 하고 마치 약간 우리가 되게 감각적인 멜로디만 있는 어떤 연주곡이나 음악 들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 오히려 추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 하나의 정답, 뭐 울진에 무슨 산에 무슨 정자를 그렸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울진에 있는 그 풍광을 떠올리면서 약간 휴식하고 혹은 약간 위로받듯이 보실 수 있는 게 유영국 화백의 작품 같아서 네. 아마도 본인도 그런 위안을 워낙 많이 받으셨다 보니까 산에 집중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쉬운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구상, 추상, 반추상 이 차이가 뭘까요? 그게 이게 사전적 의미로만 딱 했을 땐 구상은 말 그대로 알아보는 거고 예. 추상은 알아볼 수 없게 그려지는 거고 반추상은 일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네. 좀 정돈을 하자면 구상은 정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최대한 하나의 프레임 화면 안에 많은 것들을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 뭐 강아지는 신뢰를 상징하고 하나 켜져 있는 초는 신뢰 뭐 그 맹세를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도상학해가지고 옛날에는 미주알 고주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렸던 게 원래 구상의 기록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추상이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오히려 전쟁의 시대를 겪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대중적으로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미술 쪽에서는 스펙터클 이미지 중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너무 자극적이고 과잉 정보에 우리가 오히려 노출되다 보니까 그걸 없애버림으로써 비워내고 각자의 사유와 상상력으로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추상이다. 네. 우리에게 공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반추상은 그걸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에 그 소수의 정보를 주는 거죠. 산이든 물방울이든 알아볼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저게 무슨 하나의 사전적 의미나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방상하는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네. 단서는 주지만 추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반추상이다 라고 그렇군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우리 도슨트님 설명은 진짜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유영국 작품의 그 전시의 특징이 좀 몇 가지 있던데, 전시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번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110주년 기념으로 준비했다 보니까 일단 무료입니다. 전 이게 너무 크다고 네. 생각하는 게 많이들 가셔서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네, 좀 전시 티켓 값이 저도 업계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전시 한 편 하나 보러 가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많은 양으로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여기는 평일하고 주말에 이제 월요일 휴관일만 빼면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간 9시까지 그 야간 개장도 있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퇴근길에든 잠깐 좀 해 떨어지고 시원할 때 가고 싶다 하시면 그때 가서 보시기에도 또한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만약 지금 7, 8월 좀 덥다 싶으시면 10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 만큼 네. 네. 천천히 가서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시에 도슨트 안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잘 교육받은 그 서울시립미술관의 안내자를 통해서 조금 낯선 그 추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네. 하신다면은 도슨트 투어나 혹은 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피아니스트 손여름님께서 네. 오디오 가이드도 녹음해 와, 주셨다고 해서 예. 오디오 가이드는 근데 유료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면 미술 잘 모르시거나 낯서셔도 즐기시기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유영국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강지은의 해금 연주 소곡 3번. 강지은의 해금 연주 소곡 3번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두 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사내 화가인 유영국 작가 소개해 주셨고 또 작품도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물방울 화가라고 불리는 분이죠. 김창렬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네, 사실 그 아트페어나 혹은 국내 현대 추상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물방울 화가라고만 해도 이 김창렬 화백이 바로 그냥 탁 떠오를 정도로 네. 오히려 유명세로만 놓고 따지면은 유영국 작가보다 국내에서 대중적 인지도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작가인데요. 네. 1929년생이기 때문에 유영국 작가 화백보다는 13살이 어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독특한 건 평안남도 맹산 출신이셔가지고 16살 때 이제 월북을 하신 이후에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명석하고 되게 똑똑하셨다고 해가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미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서 서울대까지도 진학했었던 네. 인물로 소개됩니다. 다만 문제는 하필이면 그 시기에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특히나 전쟁 시기에 자기 그 동문 친구들 중에 그 동창 120여 명 중에 60여 명이 전쟁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하는 그 힘든 시간을 겪으셔야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김한기 화백이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은 게 또 후배에 해당하는 김창렬 화백의 재능을 보고 네. 이제 추천도 해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장학 제도를 통해서 뉴욕에 가서 미술을 좀 배우시게 됐었던 거죠. 근데 막상 미국의 그 자본주의 시대의 미술이 썩 아마 안 맞으셨던 것 같아서 3년 정도 유학하시고 원래 국내로 돌아오시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경험하고 가라고 프랑스에 들렀다 가게끔 이제 항공편이 편성이 됐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프랑스에 갔다가
그 낭만에 완전 빠져버리셔가지고 원래는 계획하신 게 아니셨었다는데 예. 난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아예 눌러 앉아버리셔가지고 네.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고 그때 이제 아무래도 타국이고 터전이 없다 보니까 환경이 되게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 약간 마국간 비슷한 곳을 작업실로 이렇게 쓰셨었다는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고민하다가 탄생하게 된 시리즈가 물방울 시리즈여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김창렬 화백도 마치 유영국 화백처럼 계속 물방울 하나에 집중해서 물방울의 화가라는 네.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방울 그리셨던 것은 아니네요. 네. 역시나 유영국 화백처럼. 근데 오히려 초기에는 앵포르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서구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실험적인 서양의 전체 모든 미술들을 좀 일컫는 좀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앵포르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혹시 미술 좋아하시면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잭슨 폴록이라고 미국에서 막 물감 뿌리고 이러면서 그리는 예술가 언뜻 들어보셨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미국에 등장했었던 시대에 이제 유럽, 서유럽권에서는 앵포르멜이 전쟁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그걸 오히려 되게 폭발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비정형 추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기존에 우리 이름 아까 언뜻 얘기한 칸딘스키 이런 네네. 예술가는 뭐 삼각형, 직선, 사각형 이런 거로 그린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반고나 뭉크 같은 예술가의 거친 터치나 색감들 같은 걸 구상 없이 추상으로만 거의 가득 차게 그리는 게 앵포르멜이라는 장르인데 네. 이거를 이제 김창렬 화백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 좀 그 형식으로 그림을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김창렬 화백의 경우에는 본인이 겪었던 또 전쟁의 트라우마랄까요? 아픔 같은 것을 말씀 주신 앵포르멜 회화식으로 이제 선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 글쎄요. 그러면 앵포르멜 대표작은 일단 소개해 주시면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네. 김창렬 제사라고 치면은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게 초기에 말씀드린 앵포르멜이라고 얘기하는 비정형 그 회화의 추상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완전 초기 시리즈에 해당하고요. 언뜻 검색해서 보셨을 때 이건 전혀 물방울 같지 않은데 전혀요. 예. 내가 알던 김창렬이란 사람의 그림이 아닌데 라는 네. 생각이 드실 건데요. 마치 아까 그 유영국 화백도 완전 초기에는 오히려 서양 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것이라기보단 실험적인 추상 예술로 오히려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렬 화백 역시도 마찬가지여서 그 초기 제사라는 시리즈 제목이 제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이건 이제 해석론이어가지고 전혀 다르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구멍 뚫린 것처럼 터치가 콱콱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되게 거칠고 두꺼운 붓으로 확 긁듯이 지나가거나 이런 터치들이 제사 시리즈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전쟁의 시대 속에서 총탄에 희생당해야 했었던 젊은이들이나 혹은 뭐 상처처럼 몸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찢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를 감당해야만 했었던 당대 어찌 보면 세대들 네. 그리고 김창렬 화백 본인의 고백에서는 어쨌든 본인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자로서의 예를 들어 미안함이나 혹은 슬픔이나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나 그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 좋은 곳으로 영원히 가길 이런 마음 약간 애도하는 맞습니다. 네. 딱 그 좋은 단어네요. 네. 애도의 마음이 담긴 게 제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시기를 겪어야 했었던 그 전쟁의 시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그 초기의 앵포르멜 형태의 작품이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창렬 화백이 본인의 이 대표작, 이 앵포르멜 대표작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은 없나 봐요. 이건 해석론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라고 말씀 주신 거 보면. 그러니까 생전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단어들은 던져주시거든요. 아. 근데 그건 있습니다. 김창렬 화백이 뭐 친구들이 뭐 그렇게 몇 명이 죽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상처가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말씀하신 애도의 마음으로 그렸다. 이런 키워드들은 주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앵포르메를 포함한 추상이라는 장르가 작가가 그 단서를 어느 정도 줬다고 해서 그걸로만 볼 필요가 사실 그렇죠. 없는 장르이기는 네. 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작가의 인터뷰와 언어를 통해 이렇게 많이 해석되는데 이건 참고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언어가 되게 좀 맞아요. 네. 위험해가지고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언어에 의해서 오히려 사유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디에 가서 저를 포함한 누구의 안내나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만의 감상법으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물방울이라는 주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그리게 된 게 프랑스에서 정착하면서부터 근데 그 아까 되게 상황이 어려워서 마국간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까요? 이게 그 프랑스로 넘어오신 직후에는 우리가 아는 되게 사실적인 물방울이 아니라 초현실주의라는 장르에 또 영향을 살짝 받으셔가지고 뭔가 약간 순처럼 보이는 좀 독특한 형태의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물방울로 처음엔 막 연구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형태의 동그란 그런 물방울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예. 이것도 이제 살아계실 때 김창렬 화백에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고 이제 아드님이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고 사실 작고하시기 전에 제가 근무하다가 우연히 만나 뵙게 돼서 여쭤봤을 때 들은 내용이 있는데 네. 단어들이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조합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랑스에서 말씀드린 넉넉지 않은 환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작업이 좀 이렇게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딱 안 나와가지고 일단 멈춰놓자 하고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작업해야겠다고 이렇게 세수를 하시다가 물방울이 이제 캔버스에 탁 튀었는데 네. 그게 이제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물방울이 반짝하다가 점점 스며들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저 어찌 보면 찰나에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저 물방울이 물은 사실 그 자체로 약간 생명의 순환과 같은 상징을 갖기도 하잖아요. 저게 어찌 보면은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전쟁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생명이 희생당하고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고 그들을 또 기억하고 위로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다시 나아가고 그런 모든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 제작하신 게 1972년에 밤에 일어난 일이란 제목으로 검은색 배경에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안쪽에 탁 이렇게 그려진 걸 처음 이제 사진처럼 거의 사진에 가깝게 네. 사실적으로 그리신 이후에 이거다라고 아마 영감이 오셨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물방울을 거의 굳이 얘기하자면 추상적으로 보는 작품이긴 한데 이미지로만 따지면 이쪽은 되게 명확하게 물방울이 그렇죠. 사진처럼 네.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입체감이 있게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창렬 화백이 조금 독특하게 평가받긴 합니다. 추상화가로 보통 뭐 단색화전이든 이런 거 할 때 같이 그 연장선에서 많이 소개되는 예술가인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지만 딱 놓고 보면 완전 구상에 그러네요. 해당하다 보니까 네. 구상인데도 추상처럼 보게 되는 작가라고 보통 소개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물방울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물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저기 물방울 막 고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처럼 입체감 있게 정말 딱 맺혀 있는 그런 느낌인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작품은 글자 위에다 물방울을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방울 작품들의 특징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딱 한 방울로 시작이 됐고 그게 흘러내리고 조금씩 방울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도배하거나 진짜 막 물 뿌려놓은 것처럼 가득 채워진 시리즈도 만들어졌었고요. 네. 이제 아마 김창렬 화백의 시점으로 상상을 해본다면은 결론적으로 실제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지만 저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건 명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험. 굳이 얘기하자면
김한기화백 아까 점화라고 말씀드린 점 색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배어 있는 그걸 김창렬 화백은 실질적인 물방울이라는 구상적 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걸 발전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한번 새롭게 진화하게 된 게 신문지 위에다가 그리는 걸 하셨었거든요. 네. 그 프랑스에 그 당시에 머무르셨다 보니까 직접 보시기에 뭐 르 피가로 그런 프랑스 신문이 글자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워낙 좀 감각적이고 아름답죠. 예쁘고 하다 예. 보니까 그 신문지 위에 어찌 보면 처음엔 습작처럼 연습하면서 그려봤더니 오히려 뒤에 실제하는 어찌 보면 일상의 매체 위에 그려지다 보니까 뒤에는 실제이고 따지고 보면 물방울은 오히려 가짜에 해당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물방울도 그 위에 실제로 맺혀있는 실존과 그 비실제가 같이 하는 듯한 그 이미지가 되게 아마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요. 좀 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과 실제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고 네. 다만 그 이후에 천자문 시리즈로 넘어오신 이유를 생전에 말씀하신 건 연구하시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계셨었지만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 아시아에서 살아간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 이제 할아버님께 천자문 어릴 때 계속 쓰면서 배우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한글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천자문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추억이자 정체성 약간 뿌리 같은 매체였었다 보니까 천자문을 새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그리는 시리즈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완전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단순히 회화라는 장르에만 머무르지도 않고 여기에 진짜 다양한 매체나 조형적인 특성까지 살려가지고 훨씬 좀 물방울이라는 하나의 주제, 소재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걸로 표현하거나 우리에게 명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을 다 선보인 예술가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이 물방울 관련된 모든 작품들 그리고 그 변화, 변주 이런 것들을 혹시 여기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주도에도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이 있죠. 굉장히 네, 아름다운 네, 맞습니다. 공간인데 최근에 말씀 주신 평창동에 김창렬 화가의 집 이 문을 열었잖아요. 여기 어떤 공간이고 왜 이 공간을 여기에 다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게 특성이 그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받아서 말 그대로 미술 전시를 메인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굳이 대놓고 얘기하자면은 대작이나 좀 큰 작품들 위주로 경험하시고 싶다면 제주도에 가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다만 아예 이 미술관으로서 지어진 곳이 아닌 평창동에 이번에 새로 오픈했다는 김창렬 화가의 집이라는 공간은 이름 자체가 화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그 후기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머무르실 때는 늘 살고 작업하셨었던 30여 년을 지내신 그 집을 네.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아. 그 김창렬 미술관을 건축한 플랫폼 건축사무소라는 곳에 아예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김창렬 작가님 후기작이 회기 시리즈라고 보통 소개되거든요. 그 물방울을 통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불교의 약간 윤회 같은 개념처럼 결국에는 생명, 죽음, 다시 순환해서 또 다른 생명의 탄생 이걸 물로 계속 표현했었던 작가이다 보니까 네. 평창도 그 언덕백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시면은 오히려 밑에 층부터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층 쭉 보고 야외 이제 평창동 풍광이 보이는 야외 정원을 걸어서 다시 동선 끝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입구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연결되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회귀라는 주제와도 아주 맞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사셨던 공간의 거의 모든 틀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고요. 다만 거길 정돈해서 전시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연구했었던 막 대작들 위주로 있는 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작품들, 시기별 작품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작업하셨던 그 작업실 공간도 그대로 연출이 되어 있어서 일단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평창동에 살아보질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평창동 저택에 웬만해서 그렇죠. 이런 가볼 일이 없으니까요. 개인이 들어가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네. 와, 이곳의 풍광이 이렇게 서울 내인데도 좋구나. 이것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공 문화 공간으로 아예 처음부터 조성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신 이유는 개관 전시가 진행 중이어서일 텐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3월에 시작이 되어서 8월 23일까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여긴 무료는 아닙니다. 여기는 일반 관람객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종로 구민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장년층이시거나 하면은 50% 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대적인 입장료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죠. 편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말씀드린 생활 공간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막 전시장이 엄청 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미술관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렇죠.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제주도 우리 김창렬 미술관을 안 가보셨다면 서울 근교에 거주하신다면은 여기를 먼저 가보시고 아 나는 이 예술가가 보여주는 작품이나 이런 개념이나 삶의 방식이 되게 지금 막 바쁜 나에게 위로가 된다 하신다면은 제주도 가셨을 때 제주도의 김창렬 미술관까지 가시면은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공간.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예술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은 작고하고 없지만 그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그 공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 일상생활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던 곳이니까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녀오셨으니까 네네. 그 지하부터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공간 중에? 저는 네. 말씀드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작품 자체만 몰입하실 거라면 제주도립이 더 압도적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규모나 혹은 공간 구성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 말씀드린 평창동이란 공간 안에 작가가 이런 풍경과 그리고 특이한 건 막상 그림 그리시는 공간은 창이 거의 제일 위쪽에 빛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듯이 창이 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작가님이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냥 창이 정말 큰 곳에 그쵸. 작업실을 할 것 같은데. 풍경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여유롭게 막 이렇게 그리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도 약간 수행자처럼 기존에 프랑스에서 작업하시던 공간도 실제로 빛이 이렇게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셨었다고 하고 동굴과 같은 느낌으로 아예 만들어 달라라고 최초의 집을 지을 때부터 네. 김창렬아백의 의지를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창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시면 제일 위쪽은 어찌 보면 원래 생활하셨을 거실과 같은 공간은 너무 아름다운 평창동의 고요한 그 주택 풍경을 볼 수 있고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하셨던 공간들은 오히려 온전히 몰입하면서 수행자처럼 그림 그렸을 김창렬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아. 다만 평창동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방문하실 때 좀 교통편에 있어서는 그렇죠. 대중교통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차로 이동해서 주차하고 걸어 올라갔는데 네, 한 15분 걷는 거로 되어 있길래 뭐 충분히 걸을만 하네 하고 갔는데 계속 언덕이어서 경사가. 앞에 도착했을 때 거의 약간 무슨 저혈당 쇼크 마냥 헉헉대면서 들어갔는데요. 체력을 좀 키우셔야 예,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데 확인했더니 마을 버스가 있긴 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8003번 버스가 있는데 문제는 1시간에 3대만 다닌다고 해서 네. 만약 대중교통으로 가시면 체크는 하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자, 오늘 유영국, 김창렬 두 거장의 생애와 전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전시 추천하는 이유까지 듣고 정리할게요. 네, 사실 국내에서 추상미술하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추상미술이란 장르는 과거에 아는 사람들끼리 해석하고 좋아하는 그런 구상의 회화, 역사와 같은 게 아니라 감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말씀드린 이 자극 중심의 시대 속에서 마음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게 전 추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좋은 가격으로 잘 즐길 수 있는 괜찮은 전시들입니다. 직접 가서 한국 추상의 상징적인 거장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와 김창렬 물방울의 흔적 전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